예, 열방 성교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밤새껏 TV 보신 분들도 계셨겠고요.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또 저희가 원했던 보궐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전 투표에서는 조금 장난을 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뭘 해도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예수 없는 운동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에 정말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도록 우리가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저의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저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위로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대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하늘 문 열렸네. 하늘 문 열렸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대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저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흘리고 의미고 하늘 문 열렸네. 하늘 문 열렸네. 온 민족 발열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피난처 쉬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교회는 전심에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흘리고 의로에 하늘 문 열렸네. 온 민족 발열나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흘리고 의로에 하늘 문 열렸네. 온 민족 발열나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행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임, 이 자리가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운동으로, 이러한 우리의 발행으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민족과 열방의 주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민족,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이 아닌 오직 그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니 하늘이 구름에 붉게 성경은 성경한국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 너 거침없이 나가라. 너 거침없이 나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신.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 너 거침없이 나가라.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든 고난 핍박이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일어나리라. 일어. 주님 앞에서라도 주님 앞에서라 돌아서니 부흥의 불길 따라 불길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한국 일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 모든 고난 핍박이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하고 주님의 명령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일어나
내가 주님 앞에서라도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을 보내볼 때내 불길 선두한 국 일어나리라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전북 학생 인권조례 문제점과 그리고 현 시국에 대해서 바로 알자라는 취지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지성 목사님 고시측입니다. 고시측 전북노예 사회 선교사회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오지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구세주의 그 부르심에 받들어 연합하여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 모임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신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올바로 회복되어지는 이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전북 학생 인권 조례라는 참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러한 언어 유희를 가지고 많은 자들을 타락시키고 반성경적 가치관을 세워나가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저들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전라북도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순서 맡은 자들 또 함께한 자들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구함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대성연 대한성도연합 대표이사이신 임계식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USB요? 여기에 있습니다, 회장님. USB 하는 동안에 우리 전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합동직 전경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역임을 하셨습니다. 축상. 마이크를 돌려주시고 마스크를 말하다고 자꾸 턱으로 마스크가 내려가서 벗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생각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남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두 개의 기독의 토대 이외에 바탕도 위에도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거룩하여야 하는 줄 압니다.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인 대역 혼란이 왔습니다. 15세기에 유럽에 페스트 흑사병이 번졌을 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또 프랑스 혁명, 이런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심지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주를, 인류를 다 주관하시는가? 혼란과 갈등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 그것까지 박탈당하면서 침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뭔가? 왜 교회에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교회라는 집단은 뭔가? 신앙이 혼선을 겪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를 못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는 느슨하고 태연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적인 쓰나미가 밀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대혼란, 혼선을 빚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이념과 갈등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표준적인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혼란을 겪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같은 모임들이 많이 있어 온 줄 압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성경의 토대 위에 국가관이, 경제관이, 정치관이, 모든 관들이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남북통일도 이루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계실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성도연합 선임대표 민기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도연합은 대한성도연합, 여기 보시는 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 성도연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다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며 국가 사회를 평화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 인류 평화에 이루어지기 위한 거룩한 성도들의 커뮤니타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대륙은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가장 큰 대륙인데 나라도 무지하게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대륙에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악마들, 사탄이 지금 날뛰고 있죠.
아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얼마 못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싸워서 이걸 물리쳐야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은 그렇습니다. 총체적 국정 파탄 국가 위기이고 이 코로나를 오로지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제일 많이 번지는 게 서울의 지하철일 겁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냥 꼼짝으로 쑥쑥 꽉 막혀 있는데 그런 거는 제질 안 하고 교회 예배하는 건 뭐 몇십 프로 이상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요새 그래도 20%는 모이게 하니까 교회를 나옵니다만 저는 온라인으로만 다 했죠. 이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을 보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평탄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죠. 좁고 험하더라도 진실된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대성령 우리들이 무엇을 사명으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영적 전쟁의 선봉장입니다. 1천만 국민의 성도들의 부심점이 내려갑니다. 또 악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충만한 나라를 건설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알리고 부탁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귀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초인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바치자 하는 것이 여러분께 부탁하는 바이고 또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한국교회 언론의 자문위원이신 신현철 집사님 나오셔서 중국 학생인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PT 좀 띄워주시죠. 이게 여기 이게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뒤에 이제 간략하게 무엇을 학생의 권리라고 이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앞서 가지고 대관절 이렇게 해괴망측한 학생 권리 개념을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추진을 하는가 이제 그 배경도 이제 좀 볼 건데요. 거기 밑에 PPT 띄워져 있죠. 전북 학생인권조례. PPT. 목사님 PPT.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PPT. 요거 맞잖아요. 네, 전북 학생인권조례 PPT. 네. 그래서 이제 저걸 시작을 하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결론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일단 그냥 그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33분.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목사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육을 또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신명기에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뭐 국영수 배우고 이런 거야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지만은 지금 그 학생인권조례다 뭐 성평등이다 뭐 동성애다 뭐다 이런 거는 세계관에 관한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이제 학교 교육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만들어진 그 세계인권선언의 26조에 보면은 이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 학부모의 권리, 부모의 권리를 저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걸 도의원들이 만들고
뭐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고 동성애단체가 주장하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에 최우선적 권리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시도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바로 인권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인권. 근데 지금 우리 자녀한테는 동성애 교육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뭐 시도원이 와가지고 막 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싸울 때 야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 뭐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러면은 명분을 갖잖아요. 세계 인권 선언에 저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하는 거는 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너희가 인권업자라며 근데 왜 인권 침해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권의 논리를 갖고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저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보호자는 자녀가 이제 건강하도록 그 성장하게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권리도 있고 그리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그런데 왜 도의원들이 쫓아와가지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도의원들이 법률을 위반하고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굉장히 약한데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시도 의원이다 뭐 여기 정치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편하려고 여러분들이 봉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들어가면서 그 식당 사장한테 막 절절 매고 들어갑니까? 식당 사장 혹시 심기 불편할까봐 막 눈치 보면서 돈 내고 밥 먹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을 한 거라고요. 공무를 하라고. 그런데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 자기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공공정책을 저렇게 사용을 한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된 권리로서 주권자 아닙니까? 주인된 권리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학생인권 조례는 비교육적 조례다.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된다. 그럼 학생들이 결국 학업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면 그 부모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부모가 전부 다 피해자가 되는 조례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와 교육을 약화시켜가지고 결국 학생들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고 반기독교 사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저거는 서구에서 실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조례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법률이죠.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저 조례를 폐지하고 현장이나 장전의 형태로 개선을 해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의 본질이 뭔가를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과 학교의 본질과 사명이 뭐냐? 교육이죠.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데고 그 다음에 학생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 목적 하에서 학생의 의무가 뭔지 먼저 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렇게 그 문서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권리는 바로 그 교육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육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징계가 되고 어떻게 이제 중재라고 하는 용어를 그 교육청은 쓰는데 이제 지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그 우왕좌왕하지가 않죠.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뭐 먼 놈의 징계를 하고 나면은 그냥 막 학생인권 침해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선생님들이 방임을 해버리게 되죠. 근데 뉴욕시 교육청의 그 학생의 그 훈육 규정과 그 권리와 의무 잠전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학생 징계에 관한 부분이 30페이지예요. 60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다,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다 해서 그 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교육감이 징계 주라고 한 대로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 우리나라는 각 학생인권 조례나 저런 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징계 주면 학생 권리 침해나 인권 침해나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교육의 전문성.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학교 교육의 책임자는 교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학교 교육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학생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담당관이 돼가지고 학교 교육을 지금 다 해방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를 두고 그 뉴욕시에 있는 그 교육청처럼 그 학교의 교직원이나 아니면 뭐 교육청의 교직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 목적 하에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을 막 이 고발의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결론까지 개선 방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가 되고 바로 제정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3년을 끌었습니다. 이제 저 때도 보면은 학생인권 조례는 이제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질질 끌다가 2013년도에 4번이나 이제 교육위원회가 부결을 시키니까는 직권 상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전북 학생인권 조례는 도의 교육위원들이 볼 때 비교육적인 조례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저거 반대 운동을 했던 그 도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저 학부모 단체 좀 그런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총하고 그 울산시 그 기독교 연합회가 굉장히 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데 울산시 교육청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럼 권위가 있잖아요. 아니 교육청이 아니라 그 교총에서. 그럼 교원단체에서 이거는 교육적이지 못한 거다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 열심히 이제 그 울산 교회가 그걸 배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교총하고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구성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남 같은 경우에서는 저게 2013년이 아니라 2018년도입니다. 저렇게 이제 2,500개 교회가 모여서 그 조례를 발의하니까 폐지 저렇게 의지를 표명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는 지금 충남,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그냥 다 밀어붙이고 있죠. 다수당이라는 걸 이유로. 그래서 저 정도의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해줘야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저러한 것들은 좀 이제 어려운 국면이 됐다. 그래서 서명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사람의 머릿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관절 이거를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1968년도 5월달에 대학생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 고등학생들도 참여하고 그걸 68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화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아동의 권리 10가지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거는 넘어가고, 저기에 있는 내용을 학생인권 조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조례라고 하는 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신앙하고 관련돼서는 저러한 내용이 있죠.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미션 스쿨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면 그게 아동 학대다 해가지고 부모를 감옥에 보내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68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반기독교적이다. 이거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앙과 관련해서도 저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번째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해가지고 여기에는 성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술이나 담배, 마약까지 포함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이니까 마약은 빼놨는데, 울산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 자료 참고 자료로 나온 걸 보면은 네덜란드는 마약이 합법인데 왜 한국은 불법일까요? 막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관한 지식을 어른만큼 교육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제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이 돼서 아주 노골적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저 책이에요. 저게 그 유럽에서 나왔을 때는 뭐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고 이랬던 책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갔더니 저게 청소년 자기개발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학생 권리 운동이 68혁명에서 시작이 됐다. 뭐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워라. 잠깐만. 저거 텀블 안 줍니까?
팜플렛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20분만 하라고 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그냥 오늘은 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뭐 숙제를 거부해라, 뭐 시험을 거부해라, 이거 우리나라에서 진보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거죠. 애들 공부시키지 말라. 이게 50년 전에 프랑스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50년 전 걸 진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 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는 학생단체를 조직해서 학교 규칙을 공부 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에서 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저런 거를 개별 학교 단위에 다 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도 이미 그 교육부에서 지시해가지고 많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고발하라고 하니까 학생인권센터 만들어서 고발하게 시키는 거고, 뭐 섹스할 권리. 그러다 임신하면은 낙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는 기독교의 편견이다. 그 다음에 왜 일부일처제만 돼야 되냐, 왜 다처다부제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인권이라고 해서 다 교육이 되고 저러한 관념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6.8혁명 때 주장된 내용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저 30년도 돼가지고 30년 지난 다음에 신화저널에 기사가 나왔죠. 그랬더니 기성세대가 보기에 완전히 버릇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요즘 아이들 정말 버릇없죠.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좋은 아이로 만들기를 바라고 보내는데 학교에서 지금 아이를 망치는 공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존칭이 완전히 사라졌다. 교수를 부를 때 학생들이 직함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 그러죠. 저게 뭡니까? 그 2019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50년도에 저 싸가지 없는 그 문화를 공교육에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 586들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지도 이념으로 저 6.8혁명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돼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만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결혼보다 동거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이때부터이다. 지금 요즘에 언론을 보고 막 정부에서 나오고 국회의원들 주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혼 동거죠. 그리고 동거도 가족제도로 만들자. 이런 거라죠. 그게 다 여기 6.8혁명 사상을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크게 후퇴했다.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뭐 우리나라 경제 지금 폭삭 망했죠. 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다 실패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녹색당 같은 진보 정당을 창설했다. 저기 대표적인 게 성해방이고, 그러고 저거 그 원전 폐쇄죠. 우리나라 원전 폐쇄하고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써대고 있죠. 나라가 가난해 죽겠는데. 그래서 저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정책화되고 있고 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더 지나니까 프랑스에서 6.8혁명 때문에 학교 교육 망가졌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 보고 권위를 회복해라라고 당부를 하고 학교 교육을 시켜라.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되고 하는 게 뭐예요? 교사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야 될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6.8혁명 이후에 정치 용어에서 도덕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뭐 우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아주 충분히 봤죠. 정부 여당 사람들이 도덕관념이 없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해버리죠. 그게 바로 저 6.8혁명 정신 따라가면 저렇게 도덕관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6.8 세대들이 그 도덕적 지표들을 공격했다. 저 자본주의적 도덕이 서구에서는 그냥 개신교적 도덕 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윤리를 계속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렇게 됐다. 그리고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지고 11년도에 서울하고 광주, 전북에서 추진되니까는 그 홍익대 총장하신 분이 그 68년도에 프랑스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보면서 프랑스 교육이 무너졌는데 지금 한국도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벌써 저거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 프랑스에서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다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이슬람이민자나 동성애 등의 사회적 문제가
프랑스의 686명의 가치를 따르다가 생긴 일이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프랑스를 자살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저 686명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멀쩡한 국가, 강대국이었던 나라도 자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 686명 사상을 추종했던 사회당이 그 277석에서 40석으로 이제 몰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도 50년 만에 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 그 프랑스 사람들이 최저임금 170만 원 달라고 몇 개월 동안 데모하잖아요.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어디서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반면에 미국은 70년대 그런 학생 권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의 규율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는 주정부가 학생들의 일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쿨 폴리스를 학교에 배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의 인권을 옹호한다,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학교가 무질서해지니까 경찰이 와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도 지금 학교 폭력에다가 왕따 현상 막 증가하고 있죠. 그 현상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폭력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끼리는 그냥 옹기종기,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진 애들, 이제 날라리 애들, 얘네들이 서로 터치하는 게 별로 없었다 이거죠. 그 날라리 애들도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던 그 교실의 유일한 폭력이었던 선생님이 무력화되고 나니까 요 일진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생인권 조례니 뭐니 하면서 왜 저렇게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이 증가하겠어요? 성교육과 학생인권 조례가 조합되면 저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그 98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 68년 이후 한 세대 해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맥락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인가 남한의 좌파 학생운동 계열에서 서구의 신자파를 차용하는 게 유행이 됐다. 68 운동을 개걸스럽게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언론기관입니다. 박주민 의원 저렇게 이제 저런 사람들이 다 저때 저 686만 개걸스럽게 일으켰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또 70년대의 미국의 신자파 그룹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수용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환경, 성, 민족 이슈다. 그리고 특히 김동회장 인권 운동이다. 방권위주의 운동이 이제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슈로 돌아가고 있는 게 저 프랑스의 686명,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반문화 운동, 히피 문화 이런 거, 그거를 그대로 현재 정치 주류가 따라하고 있다. 그리고 저러한 사상을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진행될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686명 사상에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사상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가를 지금 98년도에 자기네 진영에서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본에서 들어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지금 우리는 4년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결과를. 뉴욕시에도 이제 저렇게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법률 형태로 만든 데 없어요. 외국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저런 거를 법률 형태로 만든 것도 없고 학생의 권리가 없고 의무가 없고 권리, 그 권리도 비교육적인 권리를 잔뜩 나열한 거, 그런 거를 법률화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제가 30분까지만 할게요. 저 12시까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뉴욕시 교육청에 보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아주 진보 좌파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 성이 몇십 개다 이걸 조례로 만드는 도시인데도 교육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학생의 의무 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학생으로서 저러한 의무가 있다. 저기 어디에 선생님을 고발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 외국 거를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건 얼마나 지금 기형적인 것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 학교 규칙을 잘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그러지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권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좌파도 안 하는 걸 우리나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교육을 자기네들 수준으로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국 학생인권율에 1조에 보면은 뭐 저런 거를 뭐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국제연합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하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독교학교에 의무 종교 교육을 금지시킨 거 잘하는 거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촉진해라. 그리고 식단과 관련해서 이슬람 학생을 위한 할랄 급식을 해라. 이런 것들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권고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러한 그 이슬람에 대한 똘레랑스 관용을 주장했던 프랑스는 지금 어떠냐? 할랄 급식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합니다. 이란 대통령이 와도 할랄 급식 안 해줘요. 그냥 밥을 안 먹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그 프랑스 학교에서도 폐지를 하고 있죠. 공공 부분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저 프랑스의 저러한 개념을 자기네들이 이제 90년대에 공부했다고 하면 저렇게 하니까 이슬람이 창궐해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저렇게 됐고 나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것도 절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라고 하면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거를 악습을 적폐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여기 학생의 인권을 정의해가지고 법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본질적 권리들이 있고 8번에 보면 논쟁 중인 권리들이 있죠. 저건 본질적 권리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3번에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본질적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걸 우리나라는 마치 본질적 권리냐 인권이냐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 그리고 인종차별 금지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슬람 비판하면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인종차별을 하자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슬람 비판하면은 인종차별로 이제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권리라고 해놓고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저런 것들 뭐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적 목적으로 교장이 교육시키는 거를 이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뉴욕시의 학생의 그 교육에 관한 그 권리를 보면은 시험이라든가 공부에 관련된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10번에 보면은 성적표가 학생의 권리라고 나와 있죠.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 목적을 잘 달성했느냐를 확인하는 수단이 뭐예요?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 학생의 인권 침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구의 좌파들도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 저런 교육과는 완전히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금지한다.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을 금지하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수업을 거부하는 게 학습할 권리라는 거죠.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뉴욕시에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휴식을 취할 권리, 공부도 안 시키면서 휴식을 또 해야 될 권리가 있고요. 뭐 어떻게든 공부 안 시키겠다는 노력이 보이죠. 그 뉴욕시 교육청의 그 지도 중재 조치 유형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얘가 지금 수업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은 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좌파도 교육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적 떨어지는 애들을 유지하기 위한 게 공교육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학교가 안 하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직무유기죠. 집이 좀 살만하거나 부모님들이 소양이 있으면은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학원에 보내거나 가해를 하죠. 돈을 들여서라도. 근데 예를 들어 그 부모가 그러한 뭐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보내. 그 떨어진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이제 너 공부 안 하려면 안 해도 돼. 저 안 할래 하고 그냥. 그 얘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뭐 재밌게 놀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뒤떨어지는 사람이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60년. 저게 학생을 위하는 거냐고요. 학생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게 학생의 그 학교에 가는 권리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인조라든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데는 다 성적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저 시험 평가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지금.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흑수저를 계속 줄이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주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집에서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흑수저들은. 집에서 경제력이 있는 데들은 그래도 걔네들은 부모님이 뒷받침해주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교육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리고 잘못된 권리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거를 학교에다가 게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잘못된 게 내 권리야라고 신념화시키는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해가지고 차별 저런 것들 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저거는 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이미 금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는 대법원에서 그냥 선생님 보고 때리라고 합니다. 교육 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좀 잘못된 식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1월 달에 부모님들도 체벌하면은 안 된다라고 저 법을 붙였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체벌하면 저렇게 양육권을 박탈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고 해서 복장 두발, 뭐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저런 옷을 입고 가도 선생님들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제재하면 학생인권 침해래, 표현의 자유 침해래.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지금 아주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고, 학생들의 그 가치관이 사고가 이제 저런 식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도 까다로운 복장 규정이 있고 저런 옷들 못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건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규정된 교복 착용하지 않고 가면 다 징계받습니다. 어디서 마음대로 그냥 네가 입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런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 목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게 그게 공립학교의 적절한 기능이다라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저렇게 판결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런 지도를 하면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게 비교육적 조례다. 학생의 권리는 교육 목적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기장을 이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기장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이제 교감을 하죠. 글쓰기 연습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일기장에 한 줄 적어주면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신뢰 관계, 인간적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2018년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 공약이 뭐냐? 15세 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아예 학교에서 스마트폰 소지 금지. 왜?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왜 저걸 만드냐? 저 프랑스가 학생 권리운동이 처음 시작된 데라고 그랬죠. 지금 저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애들 청년 실업자 되고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방치하느냐? 저게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다 해서 외국 다 저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폰 사용 문제는 학생의 뭐 인권 침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 업계가 저렇게 수준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뭐 인권이다 권리다라고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교육적인 그러한 행태가 강요되는 거예요. 이단 나가지 말라고 하는 교사 중징계. 그러고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하면 종교차별이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종교차별이 아니고 그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저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런 현상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라고 했더니 그게 학생인권 침해다 해서 고발당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학생인권 조례를 냅두고 주일학교가 왜 감수하고 있지 걱정만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총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적절한 그 대화를 하면서 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제 되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뭐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런 것들을 조례를 폐지하고 이론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여론 조성하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매주 저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도 들어가겠지만 저 사람들 귀에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월 중에 또 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님에게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아주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도 들리시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사무총장님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제가 시가 지금 시도 중이라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잘 보여요.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는 알지 못해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고 출발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선 첫째 보면은요,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진보는 뭐며 좌파는 뭔지, 또 보수는 뭐며 우파는 뭔지, 이 용어 개념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체제에 대한 것, 진보와 보수가 구분이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라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고요. 좌파냐 우파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개혁파들이, 그러니까 막 다 엎어버리려 하는 이 팀들이 가졌던 것이 좌파고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우파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라는 부분은 정치적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은 경제적인 주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진보인지 보수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진보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까지 가버리고, 좌파는 정치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넘어오고 경제까지 넘어와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원인은요, 이제 아까 좌파가 아닙니다. 진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계가 들어오게 되죠. 기계로 생산하다 보니까 많은 생산량이 일어나니까 가진 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가진 자가 계속 가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는 18세기단 말이죠. 그때는 지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많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 진보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진보 그러면 경제 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좌파 영역, 진보 영역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왜 너 혼자 다 먹느냐, 같이 나눠 가지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와 보수는 뭐냐면, 진보라는 것은 함께 나눠 먹자, 함께 나눠 먹자. 그래서 거기에
경제를 이어갈 성장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즉 이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것을 누가 주체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진보냐 보수냐가 구분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국가가 다 해버리면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저것을 노동자들이 나서서 자체 내 합리적으로 이뤄가면은 진보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국가가 되면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체제, 그 다음에 토지 경개념, 그 다음에 자유시장 체제를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려면 조정자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 개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이런 의미고요. 좌파와 우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보수라는 것은 선택적 가치에 있습니다. 자유와 선택적 가치. 내가 뭘 할 것이냐.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걸 한다는 것이죠. 이 꽃을 관리하겠다. 난 저거 하겠다. 내 자유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진보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보는 그렇지 않고요. 평등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뭐 사회복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출발선상에서 저 꼬린 지점이라면은 보수, 자유, 선택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출발선상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는 당신 다리 아프니까 이만큼 좀 나와. 당신은 달리기 좀 못하니까 저 정도 나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꼬린 지점에 딱 보면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1등 하면은 당신 상금 100만 원, 2등 80만 원, 3등 50만 원. 그런데 1등 100만 원 중에서 세금 50% 내놔. 이 50% 가지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원을 시킵니다. 그럼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달려와서 요 꼬린 지점에 있으면 다 제자리 뛰는 거예요. 먼저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이 다 제자리 뛰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1등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내가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너는 저기서 땅 파. 나는 건축을 잘하는데 너는 달리기 해. 국가가 그 자유를 통제하고 지정해 주는 것을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있는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께 주고 있으니까 이걸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치 형태는 뭐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제도를 통하여서 평등을 하고 함께 이익을 공유해 가도록 해야지 이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가진 사람 것을 뺏어 저기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뺏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타고난 감정이지 정책이 아니에요. 이는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비 오는 날 소금 장수한테 보상해 줍니까? 날씨 따뜻한 날 우산 장수한테 보상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경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줄 거 다 주는데. 그럼 국가가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사회복지의 최고의 양질은 고용 창출입니다. 직업 창출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기업 세금도 깎아줘서 자꾸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사람 걸 빼다가 갖다 줘버리니까 이래서
마치 곡관에 있는 내년의 씨를 빼다가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뒤에 가서 다 가난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이들은 노동자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인권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는 사회치클럽, 농협, 수협, 임업 이런 그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는 공동으로 뭔가를 심고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올해는 냉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언제쯤 지으시오. 이번에는 퇴비를 어떤 거 쓰시오.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생산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회가. 그 위원회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 남원에 그 의사들을 양성시키는 의대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넣어서 의사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뭐냐? 의사들이 데모를 하니까 국민의 보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의사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 만들었습니까? 자기네들 아닙니까? 그걸 인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금 그 어떻게 계류되어 있냐면요. 많은 거 있지만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이겁니다. 설교 검열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건 지방자치 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어떤 것을 심의하게 되면은 그걸 통과시키죠. 통과시키면은 지방자치위원들이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럼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이제 행정 서비스를 시스템을 통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위에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의 검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주소에 어느 건물에 거기에 집회를 이번 주에 한다 하더라. 일요일날 11시에 한다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인데 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상대로 뭘 당신은 강의합니까? 강연합니까? 그것 좀 내놓으시오. 그거예요. 내 나라인데 협조 안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건물 폐쇄시켜버립니다. 폐쇄시키는 연습 지금 했잖아요. 코로나 가지고. 우리 지금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지금. 폐쇄시키는 방법이. 2주에. 한 달. 무기한. 지금 우리 지금 연습 잘한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이런데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뭐든지 인권에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것 좀 본론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68혁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나타났던 1968년대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뭘 근거해서 일어났느냐?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그 교과서가 이들이 마르크스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기독교의 그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처음에는 마르크스는 저러진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철학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마르크스가 저러지 않았어요. 약간의 양심, 사회적 양심, 이것을 사회적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계약이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약간은 양보하고 도덕과 윤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있으려면, 질서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종교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깊게는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약간의 종교성이 있어야 된다.
그 자기 양심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간이 그렇게 절제력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필요가 없죠.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크스가 독재주의자로 빠져버린 거죠. 공산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실패하고 나서 여기 있는 바로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의 이론을 새롭게 선 저 양반의 교과서가 오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20년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7년 동안 복역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석방되는데 바로 집에 가다가 그 질병을 해서 죽게 되죠. 근데 그가 감옥 안에서 쓴 책이 7권이 있는데 그 7권 속에 바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바로 이런 네오막시즘의 교과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헤게모니와 진지전입니다. 헤게모니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권력과 싸워서 그 권력에 올라가라는 거죠.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강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학생이 교사의 권리 위에 학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권리에 자녀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권리 위에 평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인 사장, 경영인 위에 노동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합니까? 경영은 전문가가 있는 건데 회사의 공동적 이익을 내야 되는 자리에 노동자가 들어가면 노동자의 이익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었던 게 저겁니다. 저게 모든 거에 자기네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도덕도 없고요. 잘못했다고 또 윤리도 없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목표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진지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모여서 소그룹도 교육을 시키고 확산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문화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들어온 겁니다. 대부분에도 보면은 거의 다 건축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저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 진지형에 의해서 학교나 어디나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무실을 유엔군의 전쟁 때 차고 들어갔더니 그들의 사무실에 있는 11가지의 강령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요. 흰길 서울을 버티고 보니 이거는 그거네. 이거는 그 부시라는 그 가사네, 가사. 요 앞전에 그 뭐 미스트롯인가 거기서 저 1등 했다면서요. 저거 문아무개 분이 선 그 시랍니다. 근데 지금 저거 한번 읽으면 저게 요걸 미스트롯의 장원을 했대요. 여자가 불렀는데 보세요. 힘겨운 서울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설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됐어요. 상근 5천년인데 70년 세월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된 지 70년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됐어요. 함께 상근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눈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요. 여보게 친구에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 하나 줄 수 있겠나? 한라산 보세요. 백두산의 천지의 물을 먹으로 삼고 한라산을 화폭으로 삼아서 남한의 북한의 사상을 역사를 써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들어온 거죠. 이게 뭐냐면요.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괴물. 여러분 옛날에 괴물 1,400만 명인가 뭐 관객을 모았다 그래요.
근데 저 괴물이 내용이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미군들이 연구하다가 그 화학약품을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때 용산에 그 오염이라는 말이 막 나왔어요. 그때 옛날에. 그 당시에 만든 영화거든요. 그걸 한강에 버리니까 한강에 고기가 먹고 괴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이 신기하게도 여중생만 잡아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안 잡아갑니다. 여중생만 잡아가는데 여중생만 잡아가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그 앞에 효순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포천에서 여중생이 미군 탱크에 깔린 사건이 사고 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 앞전에 있었던 시장이 이 괴물 동상을 한강변에 멋지게 하나 세워놨어요. 10m짜리.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진지전이라는 진지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속에 다 파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생활이 된 거죠. 아까도 선생님이란 말 대신 쌤이라고 쓰게끔 만들고, 우리는 뭐 같은데 뭘. 평등이라는 게 그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 안에서 평등이에요. 우리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인정하고 남자 여자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해주는 평등, 그 얘기지. 누가 오늘 지배계층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헤게모니가 들어오니까 남자의 권위, 질서를 여자가 올라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집안에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자기의 그 인권이라는 주장하고, 그러니까 여자 우월주의가 빠져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지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했느냐?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라면 시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향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만 했지 내 이웃에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얼마나 그들에게 전했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걸 모르니까 몰랐지. 그래서 독일의 라일이라는 저 양반이 독일의 공산주의를 새롭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는데 이들은 뭐 이제 핵심 브레인들입니다.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을 만들어서 1919년대 연합군에 의해서 노획된 독일의 공산당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11개의 원칙 요강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젊은이를 타락시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 둘째, 성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게 할 것. 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진중권이가 요즘 뭐 우리 편 든다고 와 박수 치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학문 섹스를 절개나 순결을 지키기 위하고 인간의 욕구는 학문 섹스로 풀고 순결은 지켜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당 지금은 노동당이 아니고 지금 뭐 다른 당 이름은 됐죠. 예. 거기에는 성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정치화하라는 것입니다. 성을 정치화하라. 그래서 아까도 보면 학생들의 인권 조례 속에 마음대로 옷을 마음대로 입고 교복을 자유로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보고는 뭘 합니까? 당신네는 아이들 교육하지 마시오. 우리가 영아 때부터 대학까지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을 다 해주겠다. 너희는 출산만 해놔라.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부모의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부모의 행복권은요, 그 범위가 좀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자녀들에게 잔소리까지도 행복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그거 아닙니까? 미워서 잔소리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까지도 행복권에 들어갔는데 그거마저도 인권에 대한 반한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피어 죽지 않은데 왜 옛 소련 국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의 강령이다라는 것이죠. 정책이고. 그래서 성정치 이론을 서양 철학의 사조에 변화에 따라 보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운주의로 이게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 없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형제들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 없어져요. 제가 아는 요 합동측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유치부부터 학생 시절부터 키웠는데 결혼식 하는데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결혼합니다. 그래 줄에 좀 서주십시오. 그래. 그런데요. 혼인 서약만 한 번만 해주고 내려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신마르크스 주의예요. 세 번째로는 중요 산업에 불필요한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것. 저 사람들은 이유만 있으면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무질서를 조장할 것. 그리고 항상 민주주의를 선전할 것.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정부가 무질서에 대하여 관대할 것.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선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악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조와 정직등 같은 덕목을 문란하도록 유도할 것.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강의 속에 그 내용이 다 있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정보와 과도한 경비를 조정할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쟁을 사건 일지로 끊임없이 만들 것. 이것이 바로 댓글 부대입니다. 그들은 댓글 부대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번에도 오 시장 건 한 보세요. 페르가몬을 넣고, 뭐예요? 그 부대찌 뭐죠? 그 찌개 그거 생대찌개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비도덕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지도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정상적인 지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 11가지를 저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때문에 나온 게 내로남불이에요. 선관에서 재밌잖아요. 선관에서 7명이 자기 사람이니까 내로남불 그걸 쓴다니까 못 쓰겠잖아요. 못 쓰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당이 어느 당이에요? 참 우스운소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선이고 상대가 하는 것은 악이에요. 자신들이 양성태 대법원장이나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위에 자기네들 적폐라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매일같이 뿌리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뿌리핑. 그거는 되고 자기네들에 관한 걸 하면은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감찰 넣겠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국제관계는 뭐냐? 행위 주체가 그들은 국가입니다. 주권국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는 국제기관이나 NGO나 개인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이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죠?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왜 부대를 거기다 파견을 하고 그들을 일병을 구해오겠습니까? 그거는요 일병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병 한 사람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석유를 뿌려서 태워 주겠는데 노른 비 때문에 넘어가서 월북했어. 월북했더라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는 안전보장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지는 것은 목표는 안전보장에 한하지 않는다. 경제적, 문화적 번영 따위다. 여러분, 국가의 안녕은요, 배부르고 등 따신 겁니다. 국민은. 내가 벌어놓은 거 국가가 지켜주고, 내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도록 내게 허용해 주는 거, 이게 국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얘들에게.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은 군사력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지런히 군사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같은 거, 문화, 소프트 파워, 경제력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K-팝 대단하잖아요. 한 5년 됐어요. 5년 돼서 저는 무슨 유행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게 그 필리핀에 그 제수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닐라 베이 쪽에 싹 그 바닷가에 이래 정렬이 돼 있는데 저녁에 토요일 되면 거기서 막 댄스 경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누가 하나가 젊은 애가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은. 원한 관계도 아니에요. 야, 너 이 춤 알아? 모른다니까. 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고 찔러주고. 그게 우리나라 K-팝 댄스예요, 댄스. 아주 신문에 크게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 제수들이 그냥 제수복 입고 거기서 춤추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경제력, 문화, 소프트 파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정치는 권력 투쟁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금융이나 문화, 교류, 협조 이런 겁니다. 근데 이들은 국제 정치는 권력 투쟁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는 거죠. 힘을 누가 가지느냐? 여러분, 싱가포르에 무슨 힘이 있어요? 군사적 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때 클린턴이 싱가포르에 그 음주운전하다가 잡히면은 공개 태형을 치니까 반인륜적이다라고 막 쏘아붙였잖아요. 그때 싱가포르 총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런 질서와 공공 질서와 그리고 정직이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너희는 군사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거로 먹고 산다. 그들이 아시아의 가치를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보면은 정치, 사회, 경제, 금융,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지는 권력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사회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에 흘려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한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개입해달라, 자동 개입해달라니까 미국이 법이 없어요, 법이. 그거 우리 법 없어서 못한다.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때 만들어낸 게 그러면은 파병을 해라, 파병. 신탁 반대는 내가 하지만 파병을 해라. 그래서 파병을 했는데 어디다가 해줬느냐? 38선에 있는 동두천에다가 본부를 두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그 헌법이 자국민을 건들면 자동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에 거기에 38선 밑에 동두천에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북한이 탱크 끌고 넘어오다 보면은 미군을 건들 수밖에 없죠. 미군을 건들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법을 만들어놨습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마음 놓고 경제 활동해라. 그때 국제사회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한국의 유명한 도박꾼에게 미군이 물렸다.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미군이. 근데 지금 평택에 있던 동두천에 있던 미군이 어디로 갔습니까? 평택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택 내려가니까 그냥 내려간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정치적인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아부하느라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미군이 평택까지 올 때까지 한국에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전보장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요, 아버지가 운동선수고 좀 지역에서 이름 있으면은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협상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손자 보니까는요, 집안에 가서 집방에 가지고 지 친구들한테 키에들, 야,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눔에게 담임 목사야. 니 딴 사람 말하면 안 돼. 우리 지역이 조금만 하니까 지 할아버지가 나눔의 교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우리가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제일 규모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 자리를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애들도 이런 머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 머리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잃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공통적인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하나가 물질주의입니다. 교회는 돈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돈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4.15 총선 돈으로 했고, 이번에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옷가게 하고 식당을 하는데, 옷가게 하는 걸 그만두고 식당을 했는데, 여기를 미처 뭐죠? 영업 말소를 안 한 거예요. 300만 원도 오고 300만 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받을 거 있으면 더 찾아 더 받으라고. 어쨌든 우리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어떤 질서 밖을 나가는 거예요. 질서 밖을. 질서가 소용없어요. 자기 주관이에요. 주관. 이 주관, 자기네들이 생각이 우선이지 질서를 가지면은 이건 문제예요. 현상주의,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주관주의,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중단된 각종 게이트 뭐 엄청 많죠. 뭐 이런 거 안 할 수 없어요. 라인 게이트부터 신라젠 뭐 이런 거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정권을 잡으니까 이게 온통 돈밭이에요. 온통 돈밭. 그러니까 여기저기 개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LH 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해야 미국에서 윤미향, 조국, 이 창피한 거죠, 한국이. 차별금지법은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라 생각해요. 이 차별금지법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저도 이 운동을 하면서 자꾸만 기독교적 가치를 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국민적인 설득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혁명의 그 교과서를 가지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케 하라는 그 주장입니다. 저게.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1968년에 세 가지가 그 세계적 이슈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중국의 대문화혁명이 있고요. 하나는 월남전이 일어나고요.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은 대학생 3명이 미국의 그 익스프레스 지사에 난입해가지고 월남전에 반대운동을 벌일 때 그때 노동자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68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1968년 5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금속노조가 노동운동할 때 5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5월 혁명 이때 임금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면 이때 이들이 총파업하고 일어나는 골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최초로 만들어 놓은 게 금속노조 피아트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속노조가 강성노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68혁명에 이들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 들어줘 버린 거예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직원들에 대한
핸들링을 노동자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교회도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막 노동운동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딸은 대전에서 학교 다녔는데 노동 그 사무실에 방을 내줘가지고 애가 거기서 자취하고 살도록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부인은 전화로 이제 상담하는데 거기 취직돼가지고 잘 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 대전 금속노조의 뭐 홍보부장인가 뭐가 모르겠어요. 항상 차 타고 다니면서 수영 빌려가지고 맨날 이러고 그러거든요. 이게 6.8혁명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생 3명이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함께 합류하는 바람에 이 차들을 다 엎어가지고 바리케이트 만들어가지고 정부와 대치하는 행위.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6.8혁명이 그들의 교과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람시가 감옥 안에서 만들었던 그 책이 이들의 교과서입니다. 거기에는요 좌파, 진보 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좌파는 진보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보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좌파는 정치적인 그 내용인데 이들은 모든 게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진보고 진보가 좌파가 되거든요. 그 이들이 이제 소련 강제 노역이라든지 캄보디아 문제라든지 북한 정치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게 볼세비키 혁명에서 교회 재산을 전부 다 가져오고 종교분리 원칙을 지키라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종교분리 원칙을 원래 지키는 거는요. 제가 저기 지금 원칙 파괴라고 했는데 원칙은 뭐냐면은 정치가 교회를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분리 원칙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 안 하는 게 종교분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종교는 국가가 아니므로 정치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성경을 쥐고 성경 안 받아들이면 죽이겠다라는 힘의 논리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전국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한쪽에는 코란, 한쪽에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극우적인 삶이 돼서는 극우가 되면 한쪽에는 극좌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었고요. 그때 안경 끼고 우리나라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또 이상한 사람이 당선되면은 라식 수술들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안경 낀 사람은 전부 다 저렇게 당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안경 낀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여기 안경 꼈잖아요. 이유는요.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고 머리만 키우고 돈을 벌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배가 놓은 사람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이유는 혼자 많이 먹었다. 정말로 문화 대혁명 때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잡혀갔습니다. 캄보디아도 그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실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실행의 자유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종교 안에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즉,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고요.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해 준 것이거든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은 거죠. 어떻게 해서 법률이 헌법을 지배하냐 이거죠.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어제 그저께 화요일날 논산에서 도지사하고 이래 모여서 우리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그 쌀떡 채우기 행사가 있었는데 도지사가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축사를 하는데 도지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어디가 많이 벌고 어디 벌고 머리 벌고 많이 번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십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서 10만 명의 그 고아들을 누가 다 거뒀느냐? 우리 기독교라요. 기독교가 만약 거두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냐? 학생인권 조례는 아까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존 칼빈의 그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에게는 그 머리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칼빈은요 정치인 겁니다. 정치는 종교 개혁 자체가 정치였습니다. 아브라함 타이프도 영육 주권을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 헬라이나 유대나 자유자나 갇힌 자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정치로부터 침묵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 교회요,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이걸 없다면 우리의 종교의 자유는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교회는 잠잠한다면은 돌들이 일어나 떠들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그 민기식 회장님이 인사하신 줄로 아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중인데 목회자들이 잠잠해서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깨어서 교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